양안 갈등이 심해지겠죠. 중국은 사실은 대만에 국민당이 있고 민진당이 있고 총통으로 당선된 데는 민진당이에요. 근데 중국이 원하는 당은 국민당입니다. 국민당은 과거에 중국 공산당하고 전쟁을 벌였던 당이긴 하죠. 그 당이. 국공 내전이 바로 공산당하고 국민당 간의 전투였죠. 그게 이제 장개석 총통이 이끌던 바로 그 당인데, 그 당이 공산당하고의 전쟁에 져서 타이완으로 도망을 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중화민국을 계속해서 타이완에서 이끌었던 건데, 여기에 민진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 대만 섬에 살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당입니다. 그게 민주진보당, 민진당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진당 사람들은 한족이긴 하지만 이들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을 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민당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중국 본토하고 같이 지내야지, 중국 본토하고 통일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본토의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국민당이 집권을 하면 대화하기가 비교적 쉽고, 그리고 국민당 정도가 되면 그럭저럭 홍콩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위치로 놓고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이런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국민당하고는. 그런데 민진당하고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지향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민진당이 집권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민진당에서 지금 총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을 핍박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에게, 대만 사람들, 대만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냐? 당신들 실수했어. 민진당을 뽑은 건 당신들 유권자들의 굉장히 큰 실수야. 한번 당해봐. 이런 인식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직접 대만을 침략을 한다, 무력 침략을 한다든가, 또는 대만을 무력 봉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직접 무력 행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롭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내다 보이더라고요. TSMC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TSMC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인 거죠. 그건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이 TSMC를 중국에서부터 지금 끊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대만 하면 TSMC가 딱 떠오르는 거죠. TSMC가 만약에 없다면 AI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물 건너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실리콘에다가 새겨 넣는 일을 못하면 말짱 헛일인 거죠. 설계도라고 하는 건 그냥 종이 쪽지라든가 또는 그냥 컴퓨터 파일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를 이 실리콘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잘 하고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TSMC인 거예요. 삼성에도 그런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있죠. 삼성 파운드리가 있지만 TSMC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상태로 현재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TSMC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말이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는. 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대만 문제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내가 왜 대만을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대만뿐만이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도 내가 왜 저 나라를 지켜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 강력한 지지층은 누구냐면 바로 미국 중서부에 있는 백인 저학력자들입니다. 저학력자라고 하는 게 무학력 그런 게 아니고 백인 대학을 다니지 않은 블루칼라 공장 노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이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중국이라든가 또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이 누구에게 제일 많은 수출을 했습니까? 미국에다가 수출을 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걸 수입을 받기 전에는 그 물건들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국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미국 공장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문을 많이 닫았겠죠. 그리고 그 미국의 기업가들은 미국 공장을 문 닫고 한국에다 공장 만들고 베트남에다가 또 타이완에다가 공장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 저것들 때문에 내가 저 실업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었느냐? 내가 저자들이 미국에 수출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관세를 높여서 저자들이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다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TSMC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미국이 뺏어와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왜? 반도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반도체는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미국이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반도체 계곡이에요. 실리콘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실리콘에다 새기잖아요. 그 실리콘 반도체가 생겨난 데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그걸로 세계가 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 핵심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대만으로 가고 한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저거 우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야 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칩스 액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아무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반도체는 미국 거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만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미국은 그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미국에 가져오려고 할 거예요. 중국에는 절대로 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공장을 가져온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공장 설비를 뜯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도체는요, 설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비도 중요하긴 하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 한두 명이 아니고 사람의 네트워크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의 네트워크예요. 그게 있어야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은 절대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장비, 공장,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타이완 사람들, 타이완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빼갔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빼갔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왜? 그게 엔지니어 몇 명 빼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대한 네트워크인 거거든요. 네. 그 네트워크가 통째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럼 전쟁이 난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네트워크를 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대만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중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을 가져간다 중국이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네트워크는 미국으로 가거나 미국이 만약에 안 가져간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한국으로 오거나 한국도 얼마든지 그 네트워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는 쌍수를 들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반도체의 중심국이 될 테니까 정말로. 자, 그런데 중국은요. 그래서 반도체를 목적으로 해서 타이완을 노린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건 난센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과업인 겁니다. 중국에게는. 그게. 즉 대만은 원래 중국의 영토였잖아. 중화의 영토였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여기듯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역사적 과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이완 되찾고 또 류큐 열도에 있는 다오다오 섬 이런 거 되찾고 또 되찾을 게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게 뭐냐? 지금 러시아 영토가 되어 있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그쪽 있죠? 그 연해주 지방. 그것도 다 청나라 때 중국의 영토였거든요. 그것도 되찾아야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타이완이 이제 급선무인 거죠. 그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홍콩이었어요. 홍콩 되찾았잖아요, 지금. 이제 타이완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 있는 그 다오다오 섬, 류큐 열도 그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영토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역사적인 과업인 겁니다.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손에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타이완에다가 해군 기지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태평양이 열리는 겁니다. 중국에게. 지금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중국은 정말 자존심 상할 만해요. 왜냐? 중국 앞바다가 다 막혀 있어요. 무엇으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해군에 의해서 다 막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앞바다 하면 대한민국 있죠? 일본 있죠? 일본의 류큐 열도 그 섬으로 연결된 쭉 그 섬에 그 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는 데는 타이완이 있죠? 그 밑에는 필리핀이 있죠? 이거 다 미국 동맹국들 또는 동맹 유사국들이에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러니까 중국은요, 완전히 미국에 의해서 포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지고도 태평양을 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핵 잠수함을 가지고도 태평양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다 미국 손바닥 안에 들어있거든, 그게. 그런데 타이완을 손에 넣는다. 그래서 타이완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태평양은 미국의 입장에서 서태평양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태평양인 거죠. 이 태평양은 중국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너무 멀거든.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부터 이쪽까지 오기는 너무 멀잖아요. 지금은 그게 오키나와니 뭐 이런 괌이니 이런데 그 조그만 해군 기지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타이완에다가 중국이 해군 기지를 두게 되면 괌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거 별로 힘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이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왜? 이거 미국하고 가까이 있어도 되는 거야? 미국은 저렇게 멀리 있는데, 그리고 중국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중국이 우리를 넘보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가 매우 어렵겠는데 이런 계산이 당연히 들게 돼요. 너무 절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든 대한민국이든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다 중국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줄을 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뭐 미국이 좋아서
뭐 미국에 충성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미국에 가까이 있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계산을 다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에게 반도체 그 이상이에요.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못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타이완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엄청난 지정학적인 이익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타이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타이완을 포기하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포기하겠다고 뭐 내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왜 타이완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에게 타이완은 TSMC 정도의 의미밖에는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딜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TSMC 너희 다 줄게. 타이완 나 줘. 만약에 그런 거래를 제안한다면 뭐 저는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타이완을 지킬 이유도 자기한테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미국 중서부의, 미국 중심부의 백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미국이 굳이 무엇 때문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미국이 무엇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놨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이 외교 문제 또 세계 경찰의 역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그 지지자의 한 6%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 다 경제 문제예요. 그건 트럼프도 다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유권자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만 문제라고 하는 거는 TSMC, 반도체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만은 당연히 미국의 지원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의 지원이라기보다는 미군 기지와 다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오키나와 기지, 또 한반도에 있는 오산 미군 기지, 또 제주도에 있는 그 해군 기지, 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들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 글쎄 그거를 뭐 기대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저는 기대 안 할 거라고 봐요. 다만 한국이 뭔가를 한다면 병참 지원 같은 거 뭐 그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냥 미국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네. 사실은 뭐 이런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저한테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지정학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질문이 들어온 것이니 제 나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 내부의 상황이에요. 북한 내부의 상황은 어떤 거냐? 남한풍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대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남자 여자끼리 연애를 하는데 거기도 연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여성들이 그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그러고 그런대요, 요즘에. 그러면 이거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기함을 할 노릇인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지금 아주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의 그 고유의 특성이 뭡니까? 주체 사상이잖아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문을 꽁꽁 닫아 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의 정통성이고 또 공산당 또 백두혈통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야 무슨 남한풍에 젖어 들어가지고 뭐 오빠 뭐 이러지를 않나 길거리 가는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를 신고 돌아다니지를 않나 이게 보통이 아닌가 봐요. 남한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일반화가 돼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공산당의 지배체제, 유일체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을 철저하게 더욱더 폐쇄체제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남한과 끊어내는 거예요. 남한하고 어떠한 교류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잡아 뽑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너무 위험하니까 그게. 그래서 통일 이런 건 아예 이제 말도 붙이지 말라 이거예요. 남한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원수일 뿐이고 이거는 그냥 박멸을 해야 될 존재이지 뭐 그들과 같이 해서 뭔가 통일을 한다?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한을 떼어낸다. 남한은 이제 적이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나왔다라고 많은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후계 구도 때문인데 이거는 저는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주애라고 하는 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10살 조금 더 된 몇 살이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이뻐서 데리고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왜 미사일 발사하는 그 현장에 ICBM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는 그 현장에 뭐 때문에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성 장군이 와서 그 딸아이한테 와서 귓속말로 뭐 속삭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조그만 여자아이한테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게 후계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후계 구도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만 말이 안 될까요? 그건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될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쟁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전쟁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력 이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2010년인가? 연평도 포격하고 있고 연평도에다 막 그 북한에서 포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격침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2010년인가? 아무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왜? 아니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무슨 뭘 안다고 권력 이양을 받냐고요. 정말 새파랗게 젊은 아이인데 그때 20대인가 그랬을걸요. 무슨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왔다 뭐 이 정도밖에는 알려진 게 없는 아이잖아요. 김정은도. 그런데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전쟁을 만든 겁니다. 천안함 공격해서
그 배 한 척을 절단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포사격했잖아요. 북한에다가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이 난 거죠. 그 전쟁이 전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시에 누가 감히 군 사령관, 최고 사령관에게 감히 싫은 티를 내겠어요?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추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상황을 만들고 연평도 포격 비슷한 것을 할 거다.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떤 탈북자 그 기자의 예측으로는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평도 포격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원점 타격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대포 쏜 그 자리를 타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평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김정은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쏴서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 못해요. 왜?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그 원점 타격입니다. 대포를 타격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허용된 거. 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 평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 왜? 미국을 거슬려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뭐 한미 동맹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의가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겠죠.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니 평양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했을 때 우리가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당연히 북한은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못해요. 왜? 미국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그건 포대를 포격한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그 장본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테니 뭐 그런 모험을 연평도 포격 같은 모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거는 뭐 안기부나 그런 정보통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길래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제 추측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것은 푸틴을 평양으로 초청하기 위한 수순이다. 초청하는 수순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 둘이 뭐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건 모든 게 다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이니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푸틴을 평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작년에 보면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방을 해야 될 차례인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평양을 방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절차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왜 그걸 하는데, 이게 참, 지금 김정은이 대박을 만난 상태입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한테도 지금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무슨 대박이냐? 푸틴이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곤경에 몰려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푸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쟁을 벌린 거예요. 왜? 아니, 군사력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탱크 몇십 대 갖고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야. 그냥 당연히 항복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뜻밖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단합을 해가지고 반격을 가한 것이고, 그 수십 대의 탱크들이 다 막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토, 유럽 국가들, 미국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렇게 정말 엄청나게 반격을 해대니까 저거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확신들을 갖게 되고, 도와주면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안 도와줄 수 없다, 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들에게 무기 지원해주고 경제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3일이면 끝날 전쟁이 2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년 다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푸틴으로서는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3일 전쟁 준비를 했을 뿐인 건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터졌겠어요? 러시아 안에서 무기가 없죠. 무기가 다 고갈이 돼버리는 겁니다. 포탄도 없어지고 탱크도 부족해지고 대포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다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안 되니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중국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나는 너희한테 경제 교류는 하지만 무기까지 지원을 하기는 곤란해. 그리고 나는 미국하고 상대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 지원은 좀 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그 차선책이 이란과 터키와 북한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재래식 무기 면에서는 북한인 거예요. 왜냐?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기 생산을 해온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특히 1990년 이후에 91년이 뭐냐면 소련이 붕괴된 해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의 입장에서 또 서방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쟁할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별로 필요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래서 다들 이제 군비 축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대부분 나라들이 군대를 줄였어요. 그 무기 구매도 당연히 줄이죠. 그러면 방위사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산 시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줄이는 거죠. 인력도 다 해고하게 된 거죠. 그런 상태로 한 30년 넘게 이렇게 온 겁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소련 붕괴 이후에도 계속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 몇 나라들인 거든요. 러시아도 계속 무기를 만들어 왔고. 자, 그 재래식 무기들을 상당히 많은 재고를 쌓아놓고 생산시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다가 손을 내민 겁니다. 야, 우리 좀 도와줘라. 사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러시아가 북한하고 상대가 됩니까? 아니, 북한이 러시아의 상대가 되냐고요. 이거는 같이 놀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꼬마에 불과한 거죠.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김정은을 불러들여서 친한 척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한번 방문을 했으니 푸틴도 북한을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만난 이유도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고, 무기 부족 문제 때문에 김정은은 거의 대박이 난 상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또 다른 가능성은 김정은이
대한민국하고 전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전면전을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로 지금 무기를 빼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전면전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취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무기를 빼내고 있는데 오히려. 네. 그래서 뭐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에 오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핵을 쓴다면 글쎄요. 뭐 상상할 수 없다고 봐요. 핵을 쓴다. 세계대전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미국이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북한이 핵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전술핵을 쓴다고 하더라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연평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제외한 북한의 핵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핵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식 무기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고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데이터들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다 그건 입증이 된대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북한에 대해서 세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킬체인이 뭐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움직이면 가서 박살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박살을 내는 거는 원점 타격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자기보다 인구가 100배는 많은 그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략이 뭐냐? 10배로 되갚아주는 겁니다. 아랍인들이 자기 공격한다 그러면 너 10배 당하는 거야.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마스가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500명인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2만 명 넘게 죽였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무섭죠, 이스라엘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절대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고 트럼프가 들어서면 어쩌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트럼프는 돈을 요구하잖아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주둔 비용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5조 원 부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계속 하고 있으면 5조 원 부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철수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돈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지. 야, 우리가 5조 원 부담을 하는데 우리도 원하는 게 있어. 그거 뭐야? 작전 통제권 우리한테 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미군 여기다 다 주둔하는 비용을 우리가 다 내고 할 테니 여기다가 전술 핵무기 갖다 놓고 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도 우리한테 줘. 5조 원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한미 동맹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마스 전쟁 이전에 중동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사우디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다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아파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니파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이들은 언제라도 전쟁을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들어가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잠잠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식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중동이 석유 공급지잖아요. 산유국들이 다 거기 있는 거니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이 중요했던 것인데 미국 스스로가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산유국이 된 거고 스스로 지금 석유 수출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동에다가 굳이 군대를 갖다 놓을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 돈 들여고 하면서. 그래서 빠지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중국이 워낙 동아시아 지역에서 힘이 세지다가 보니까 이 동아시아를 지켜야겠네. 기존에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만 가지고는 이 강력해진 중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중동에 있는 전투력, 병력들을 동아시아로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아시아를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철수를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전쟁들이 터진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거고 어차피 너 미국 여기서 빠진 거 아니야?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또 중동에서도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고 하마스가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뭐 미국이 빠져나간 것을 책임이라고 본다면 뭐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전의 평화가 사실은 미국에 의한 평화였다. 미국에 의한 강압적인 평화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이후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즉 국민소득 $10,000였던 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하고 $30,000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중국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공장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하는 또 중국 기업들에게도 투자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은 바로 우리의 수출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독일이 굉장히 비슷했던 겁니다. 독일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 가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벤츠 공장, 폭스바겐 공장 이런 것들이 중국에다가 엄청난 공장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의 자본과 독일의 노하우 기술들과 이런 것 중국의 노동력과 이게 결합해서 상당히 가성비 좋은 벤츠와 폭스바겐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중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벤츠든 폭스바겐이든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독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독일의 공급망, 독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뭔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독일 상품들 그것들이 중국 내에서 잘 안 팔려요. 중국 소비가 안 좋으니까. 플러스 또 뭐 있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으면 BYD라고 하는 BYD, 그 중국 사람들이 BYD라고 읽더라고요. 그 BYD 전기차가 뭐 완전히 중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으로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이 안 팔려요.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자동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내연기관 차의 강자잖아요. 전기차는 약해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중국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독일은 또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독일은 원전을 스스로 알아서 제일 먼저 파괴하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탈원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러시아산 가스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천연가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과도기적인 에너지를 쓴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는 독일은 풍력, 태양광 이런 겁니다. 그런데 풍력, 태양광은 이게 바람도 잘 안 불고 이게 빛이 안 나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연가스 같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갈등이 생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갈등이 생기다가 보니까 러시아산 가스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 독일이 쓰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겨울에도 난방 잘 못하고 뭐 그런 수준까지 돼 있대요. 그런데다가 독일도 아이 잘 안 낳는 나라였잖아요. 좀 경제 성장이 빨리 된 나라들은 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줄어들고 노인들 많아지고 그러면 그 나라의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노인들 많아지는 나라들은 다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 독일과 지금 설명한 그 독일과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단 하나 다른 거는 에너지 가격이죠. 우리는 원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독일하고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고령화 똑같지요. 우리가 더 심각하죠. 고령화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죠. 다만 중국은 가장 큰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산업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도 독일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목적,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그게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또는 그게 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를 세상에 뿌린 거죠.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 논문에 보면 기존의 화폐에 대한 분노입니다. 기존의 화폐 무엇에 대한 분노냐? 야, 이 중앙은행들 또 이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이 정치권 이자들이 정말 부도덕한 자들이다. 왜? 돈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달러만 보자. 달러만 보면 1971년에 달러의 가치가 얼마였느냐? 금 1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금 1온스의 값이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금 1온스의 값이 얼마냐면 2,000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면 금값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달러 가치는 6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분노를 한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주역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금과 같은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고정된
어떠한 정치 세력도 그 공급량을 늘리거나 조작할 수 없는 그런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게 달러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달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안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돈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공급량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비트코인 공급량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몇만 비트코인이라고 딱 고정돼 있어요. 그걸 향해서 수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널뛰기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거래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뿌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그걸 거래 수단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그걸 거래 수단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래 실제로 공식 화폐로 지정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공식 화폐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화폐 가치가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왜 불안정하죠? 근데 공급량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것의 가치는 공급뿐만이 아니고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수요는 널뛰기입니다, 이게. 그 수요라고 하는 거는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왜? 수요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돈 같으면 그렇게 돈의 가치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돈의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돈의 가격을 그래도 너무 심하게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돼 있고 그것을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 거기에는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요가 들쭉날쭉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널뛰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널뛰기를 할 때마다 이거는 더욱 심하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면 와, 이거는 위험 자산도 이런 위험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의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4,000달러까지 갔다가 1비트코인당 이게 16,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등락인데 다시 지금 5만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보면 유동성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낮출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기대,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것을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기대가 또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인데 이게 비트코인의 특성이 뭐냐? 재산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돈으로 뭔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요, 금융당국에게 그 재산을 감추기가 매우 어려워요. 들여다보려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산도 금융당국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허락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자, 그러니까 재산을 감추고 싶은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나라, 어떤 사회가 그럴까? 그거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들. 대표적인 게 중국이고 러시아고, 또 요즘에 점점 더 이 세상이 험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세지면서 그런 정권들이 들어서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 많이 갖고 있는,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언제 뺏길지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겠죠.
숨길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또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재산을 감추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의 값이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비트코인을 창안해낸 그 사람, 아마 사람이겠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의도했던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원래 의도했던 모습은 뭐냐? 이것이 거래의 수단, 달러나 원화나 엔화 이것처럼 거래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 가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는 그런 통화를 염두에 두고 그걸 기대하고 만들어 놨는데요. 현실에서의 비트코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